안녕하십니까. 롯데케미칼의 민현기 수석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제목을 너무 문과적으로 찍은 것 같아가지고서요. 예, 저희가 기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가 하는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설립된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본사는 잘 아시다시피 롯데월드타워에 있습니다. 저희는 롯데정밀화학과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스모와 같이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올백하고 합작한 현대케미칼도 조인트벤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은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과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 고수익 스페셜티 사업이나 미래기술 확보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글로벌 탑7 화학사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롯데케미칼은 기초소재 사업과 첨단소재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소재 사업에서는 기초유빈이나 중간원료, 합성수지, 화성제품 같은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첨단소재 사업에서는 얼마 전에 롯데 첨단소재가 저희 롯데케미칼 합병이 돼가지고서 사업부로 해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고기능성 합성수지 소재와 건축, 인테리어 자재, 그 다음에 수처리 제품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사이트는 생산 공장은 대산과 여수, 울산, 그 다음에 대구에 수처리 공장이 있습니다. 납사 크래커는 대산 공장하고 울산 공장에 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대전에 주력 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는 의왕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에 저희도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해서 마곡에 최근에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서 한 40명 정도 인원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점점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국내 생산량 1위라고 표현된 게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캐파시티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부타다이엔, 오로스잘렌이나 메타잘렌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위를 가지고 있고 HDP나 이즈 같은 것도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틸렌 생산 부문 규모는 통합에서 한 450만 톤 정도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세계 7위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탄소 중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한 3개년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한 600에서 700만 톤 정도씩 간접 배출을 포함해서 600에서 한 7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탄소 배출권 가격도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주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저희가 대산공장 사고 났을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익이 조금 났었는데 이 탄소 배출권 구매 가격을 적용을 하니까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탄소 배출, 온실가스 저감이 기업의 석유화학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실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은득 교수님께서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서 이미 한번 전달이 됐는데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된 탄소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온상승 트렌드를 보면은 최근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기온 상승한 게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인류의 활동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인류의 활동을 적용하지 않은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기온 상승 그래프하고 훨씬 맞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나 기온 상승이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라는 게 명백해졌다는 게 IPCC 6차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어떻게 기온 상승을 막을 거냐라고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인 SSP 1에서 2.6인 여기 사회 불균형의 감소와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완화되고 적응력이 좋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로 빠르게 전환했을 때 약 2도씨 정도 기온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도씨 정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극한기온 발생 빈도가 13.9배나 증가하고 강수량, 강설량, 태풍 강도도 13%나 세진다고 나옵니다. 이미 어찌 보면 한계선을 넘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을 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최근에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NDC 상향에 따라서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 쪽의 감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석유화학 업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어떻게 줄여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나타난 지도인데요. 혹시 이 지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단체에서 매년 글로벌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대해서 성적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리 기후협약을 준수했다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준수한 나라가 아이슬란드나 아프리카 몇 개국이 almost sufficient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highly insufficient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탄소 중립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탄소 중립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박연덕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 넷 제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만큼 다른 데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탄소 중립에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배출량 감소 전략과 외부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대기 방출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가하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안정하다 보니까 이 흡수량을 증가하는 전략보다는 이 배출량을 감소하는 전략 위주로 해서 기업들이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탄소 중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저희 발표 제목과 같이 그린 프라미스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린 프라미스 2030의 골자는 넷제로와 서큘레이션 앤 코익지스턴스, 그 다음에 그린 이노베이션 세 가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넷제로에서는 기후행동으로 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2050년까지 아리백을 가입하겠다, 이런 사실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목표를 지금 2050년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생태계 조성에서 물 재활용까지 또 실현하겠다. 2050년까지 WR 100을 실현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WR은 워터 리사이클 100입니다. 100% 물을 재사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선순환 파트에서는 2030년까지 리사이클 플라스틱 판매를 100톤 이상 판매하겠다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공급망 책임 관리, LCA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ESG 리스크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글로벌 안전 보건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린 이노베이션에서는 수소하고 배터리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가 최근에 수소 사업단과 배터리 사업단을 각각 기초소재 대표이사와 첨단소재 대표이사가 사업단 단장이 돼가지고서 발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석유학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조화시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구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에 대해서 탄소를 줄이는 저탄소 연료 적용, 그 다음에 공정 프로세스 개선, 공정 효율을 개선을 통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전환을 통해서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줄이는 것입니다. 저탄소 연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소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는 뭐 납사크래커에 사용하는 연료를 수소로 바꿔가지고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방향도 있고, 뭐 다양한 R&D 과제를 정부 과제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기존의 석유화학 원료로 납사를 쓰던 거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가지고서 케미컬 피드스탁, 석유화학 원료로 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도 뭐 정부 과제를 포함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학연구원과 같이 조인트가 돼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 효율 개선에서는 에너지 진단 및 최적화를 매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존 석유화학 프로세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공정 개발, 조금 이따가 박윤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NMTO 같은 올레핀, 차세대 올레핀 생산 기술 개발 같은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은 CCS하고 CCU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는 일단 그 신재생에너지 잉여국과 신재생에너지 부족,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 간의 에너지 무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 에너지 무역의 에너지 캐리어로서 수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나 LOHC, 암모니아 세 가지가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액화수소나 LOHC, 암모니아 세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저기 에어리퀴드나 그 SK 쪽하고 그 조인트 벤처나 이런 걸 통해서 액화수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LOHC는 지금 그 R&D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쪽도 R&D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거를 국내로 들여오는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수소를 액화시켜서 액화수소 수송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과,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암모니아 수송선을 통해서 가져와서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은 있지만, 수소 액화에 대해서는 가장 큰 허들이 액화 수송선을 개발하는 건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합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암모니아 합성 기술과 암모니아 수송선,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쓸 수 있는 수소 추출 기술이 공백 기술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주력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컬은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해서 암모니아를 롯데 정밀화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암모니아 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에 대해서는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어떻게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화학적으로 해서 암모니아를 촉매를 이용해서 깨가지고서 수소하고 질소를 만들고 이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수소를 분리하는 모델이 있고, 전기화학적으로 해서 그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N극과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그 수소와 질소가 나눠져서 나오기 때문에 질소의 그 수소 분리에 대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 피독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서 이 부분은 좀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수소 에너지 사업단을 출범을 했고,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서 암모니아 혼수 발전에서는 60만 톤, 연료전지나 수소가스 터빈에서는 국내 수의 15%인 45만 톤을 공급한다, 수소차 충전소에 15만 톤을 공급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세웠고, 총 120만 톤의 수소를 공급해서 2030년까지 공급해서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폐플라스틱 원료는 이게 맥킨지에서 전망한 보고서인데,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이 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드 모노머나 리커버드 피드스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이
2050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커버리드 모노머를 생산할 수 있는 해중합 기술과 리커버리드 피드스탁을 만들 수 있는 열분해 기술과 가스화 기술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해중합 기술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열분해 쪽도 기술 개발을 포함해가지고서 다양한 R&D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화는 저희가 사업화를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해외 라이선스를 들여서 사업하기에는 경제성 확보에 부담이 있다라는 결론이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해중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중합은 그 폴리머를 분해해가지고 모노머 단위로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모노머를 분해하면 다시 이걸 가지고 폴리머를 중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수납 모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중합을 할 수 있는 폴리머는 페트가 있습니다. 페트는 어떤 촉매를 쓰고 어떤 환경에서 분해를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노머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글리콜리시스, 글리콜을 사용해서 분해를 하면은 DHT라는 모노머가 만들어지고, 하이드롤리시스는 TPA, 메탄올리시스는 DMT가 만들어지며 공통적으로 재중합을 통해서 다시 페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BHT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울산에다가 약 11만 톤 규모의 프로덕트 기준 11만 톤 규모의 페트 해중합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페트 제조 공정을 모디파이 해가지고서 외부에서 만든 BHT를 쓸 수 있게 공정을 변경하는 것을 올해 진행을 했고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해서 페트 제조 공정을 변경하는 것을 진행했고, 2단계로 해서 2024년까지 유무색 페트 플레이크를 해중합해서 BHT를 만들고 정제하는 플랜트를 지금 건설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용 생산량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가겠다는 게 목표이고, 규제에 대해서도 페트에 대해서는 페트 생산자 의무 비율이 설정이 돼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 한 3에서 5% 정도는 의무 비율이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재활용 페트 시장이 굉장히 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펫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인 열분해에 대해서는 펫플라스틱을 파이롤리시스, 열을 가해서 분해해서 파이롤리시스 오일을 만들고 이거를 수첨이나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서 올레진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클로라이드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납사로 만들어가지고서 석유화학 납사 크래커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R&D 포인트가 있는데 펫플라스틱 자체를 분해할 때 배치식이 아니라 컨티뉴어스로 바꾸고, 아직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촉매를 적용하지 않는 기술에서 촉매를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 수율을 85%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 이런 쪽의 R&D가 필요하고, 염소를 제거하는 기술, 그 다음에 헤비 오일을 크래킹해서 납사 함량을 늘리는 기술, 아로마틱 세퍼레이션이나 크래킹, 그 다음에 올레핀을 하이드로 트리팅해서 납사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인 1% 미만으로 낮추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R&D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R&D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ISCC 인증이라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은 펫플라스틱이 어디에서 와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제품까지 간다는 것을 밸류체인을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국제 인증입니다. 올해 7월달에 저희가 여수공장에서 ISCC 인증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현대올뱅크에서 구매한 펫플라스틱 열분해 납사를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서 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최초로는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을 생산해서 모바일 쪽으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이 제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났을 겁니다. 최초로 열분해 납사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PC뿐만 아니라 ABS, PEPP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펫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개발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상기평의 정부과제를 통해서 지금 서울시립대와 대경엑스코, 공주대학교, 키스트, 한국석유관리원과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서 열분해 기술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최적화입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다양한 에너지 진단을 하고 감축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감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0건의
그 감축 활동을 했고 예, 이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석유화학 신공정인데 이거는 낙사 크래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 대표적으로 그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NMTU를 들고 있는데 NMTU는 그 다음 발표에서 박윤기 박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적용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낙사 크래커 대비 뭐 줄이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실가스 포집이고 습식, 건식, 분리막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저희는 그 장단점이 세 가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습식 포집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그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이용해가지고서 습식 흡수법을 통해서 그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생산을 해가지고서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분리막 포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가지고서 사업 의사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전환인데 온실가스 전환은 실제적으로 경제성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뭐 고에너지를 가진 다른 분자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삽입해서 그 자체로 경제성이 높은 케미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높은 에너지를 가진 다른 분자하고 반응을 해가지고서 뭐 다른 그 유익한 합성가스 같은 유익한 제품을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Na2CO3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삽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탄산화 공정, 탄산수 나트륨을 만드는 공정을 검토하고 있고 또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합성가스를 만드는 DRM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납사크래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 납사크래커에서 생산되는 메탄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원료로 쓰고 그 COH2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납사크래커에서 나오는 수소를 이용해가지고서 비율을 맞춰가지고서 뭐 FT나 메탄올 합성 같은 걸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2050년까지 현재 약 18조 정도 매출을 50조까지 끌어올려가지고서 그린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 있고 약간 미래가 있는 친환경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인재가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많이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채용 사이트에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내가 하는 분야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 쪽에 TO가 발생했을 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 연구소하고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잘 맞췄어. 감사합니다. 질문 한 3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DRM 공정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경제성 검토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경제성 검토가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DRM 쪽이 가장 핵심인 게 약간 코크에 의해서 디액티베이션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뢰성 있는 촉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아직까지 촉매 후보군에 대해서는 몇 가지는 가지고 있지만 촉매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만 이쪽으로 잡고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또 제가 폐플라스틱을 PT 위주로 이제 사업화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이제 PT는 기존에 이제 뭐 많이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혹시 다른 이제 그러니까 범용의 어떤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신지.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페트 중합 사업은 원료 확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투명 페트 회수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투명한 페트는 굉장히 잘 회수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 투명 페트를 원료로 쓰기에는 그 가격적인 원료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급이나 C급의 유색 페트, 그 물질 재활용으로 해서 활용이 될 수 없는 제품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페트지를 쓰는 탄페트 같은 것도 이게 물질 재활용으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화학적 재활용으로 처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물질 재활용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페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활용 범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폴리스타이렌에 대해서도 해중합하는 기술에 대해서 화학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저희 쪽하고 연결고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그러면 좋은 발표해 주신 박사님